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제 또 50분 동안 저희 비만을 주제로 말씀을 드린 저는 잠실 FM 의원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전승엽 원장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FM 의원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안현지 원장입니다. 네, 이렇게 또 좋은 기회 마련해 주신 비욘디 관련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리고요. 예, 저희가 아마 이 띠방송이라 그래가지고 이 시간에 일요일 아마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후 4시 요 타이밍에 저희가 이제 가정의학과 혹은 비만 클리닉 주제로 말씀을 앞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또 저기 안현주 원장님과 같이 해서 소아비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왜냐면 요새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그 위고비라고 하는 기존의 주사제가 원래는 만 18세 이상 성인에서만 사용이 가능했었는데 한 일주 됐나요? 한 2주 전에 소아청소년 비만 만 12세 이상 허가가 나면서 저희한테도 개인적으로 의미가 크고, 또 이제 기존에 좀 체중 때문에 고생하셨던 소아청소년들에게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뭐 궁금한 점에 대해서 많이 좀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45분 정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하고요. 지금 이제 PPT가 떠져 있는데 저희가 안현주 원장님이 주로 이제 강의를 해주실 거고요. 뭐 중간중간 질문 주시면은 중간에 또 말씀을 드리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소아청소년 비만을 많이 좀 보는 병원이죠. 네, 맞습니다. 그 청소년 비만이 병원에 꽤 많이 오고요. 특히 토요일에는 오전 시간대에 청소년 친구들이 정말 많이 오는데, 왜 어떤 경우에 청소년 비만에서 병원에 가야 하고 병원에 가면 어떤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오늘 제가 강의 주제는 청소년 비만에서 병원에 가야 할까? 가면 어떤 검사를 받고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네, 저희가 사실은 이제 뭐 비만 클리닉이다 보니까 고도비만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고 청소년 비만 환자분들도 많이 보는데, 진료실에서 사실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친구들이 청소년 고도비만 친구들이거든요. 그런 친구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떻게 진료를 이끌어 나가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쵸. 이제, 지금까지는, 소아청소년 비만에 대해서 접근이 조금 한정적이었다 그러면은 이 약들이 생기면서 더 좀 병원에서, 접근을 할 수 있게 됐고, 실제로 더 건강하게 치료를 해야 되는, 아이들인데 지금까지 좀 못했었던 거고요. 뭐 좀 소아비만이 저희는 그런 친구들을 봐서 그런지 진짜 체중 많이 나가는 친구들 꽤 많습니다. 혹시 최고 체중이 최고 체중이. 네. 최고 체중 뭐 60kg, 70kg 넘으면 소아 청소년 비만인가 싶잖아요. 근데 오는 친구들 100kg 넘는 친구들 정말 사실 많고요. 뭐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 뭐 여학생, 남학생 가릴 것 없이 120, 뭐 150, 최고 체중은 가장 최근에 고3 남학생 친구였고 184kg이었고요. 지금까지 한 6개월 정도 됐고 한 40kg 정도 이상 감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쵸. 이게 그냥 저기 키도 작은데 뭐 체중이 한 5, 60kg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키도 많이 크고 요새 애들이 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체중 중학생인데 세 자리 되는 친구들, 뭐 이런 친구는 정말 그냥 혼자 하기도 힘들고, 혹은 집에서 하면은 잔소리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뭔가 검사도 하고 필요하면은 대책을 세우고, 뭐 약 무조건 쓰는 거 아니거든요. 필요하면은 약을 쓸지 말지 그런 거를 저기 결정을 하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요 내용들을 바탕으로 또 이제 지금부터 슬라이드로 안현지 원장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준비한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소아청소년 비만을 어떻게 알고 치료해야 하는지, 그 비만에 대한 내용, 유병률이나 치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 건데요. 청소년 비만 유병률이 최근 10년간 꾸준히 증가해 온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성인들에서는 남녀 합했을 때 10년간 꾸준히 증가해서 비만 유병률이 38%에 달하고, 특히 남성의 경우에는 거의 50%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청소년도 사실은 거의 마찬가지인데요. 10년간 많이 증가했어요. 특히 코로나19가 유행했던 2021년도에 거의 피크를 찍었었고, 그 뒤에는 조금 줄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10년 전과 비교해서는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고, 특히나 청소년, 그 청소년 중에서도 초등학생 저학년, 고학년의 비만, 과체중 유병률이 굉장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2023년이 가장 최근 데이터인데 그때에서는 16세에서 18세의 고등학생 친구들의 과체중 비만 유병률이 거의 30%에 가까운 정도의 수준이었었고요. 성별에 따른 비만 유병률이 사실은 전통적으로 남학생들이 비만이 많거든요. 남학생들이 훨씬 더 많고 특히 코로나19 유행했을 때 남자친구들의 비만율이 보시면 거의 뭐 25%, 30%를 넘었었는데 지금 최근에 1, 2년 사이에서는 여자친구들의 비율도 꽤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이들을 좀 봐서 그런지 요새는 그냥 지나가는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 보면은 자주 보이잖아요. 그죠? 한 네. 3명 걸어가면 1명은 조금 통통하고 혹은 진짜로 배도 많이 나오고 이런 친구들이 많이 보여서 그게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한 10년 전, 5년 전만 해도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시기고 그게 결국에는 성인으로 이완이 될 거기 때문에 좀 이제 소아비만에 대한 경각심이 점점 더 맞습니다. 적어주신 대로, 댓글 달아주신 대로 사회적인 문제로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청소년 비만을 단순히 네가 많이 먹어서 적게 먹어서라고 사실은 치부할 수가 없어요. 이제 성인 비만도 지금은 질병이라는 카테고리 아래 넣은 것처럼 청소년 시기의 비만도 여러 가지 요인이 얽혀서 생기는 질병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생길 수 있는 그 원인에서는 물론 유전적인 요인도 있어요. 뭐 부모님 두 분 다 비만이면 아이가 비만이 될 확률이 뭐 15배까지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유전적인 문제나 뭐 염색체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대개는 70% 이상은 사회 환경적인 요인이 맞습니다. 건강한 식재료는 비싸고 뭐 정크푸드는 싸고 쉽게 구할 수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학업이나 학원 때문에 바빠서 운동할 시간도 없고 식사 자체를 편의점에서 해결하는 경우들이 많고 또 앉아서 보내는 생활이 많고 하는 그런 사회 환경적인 요인들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들이 내분비적인 요인들도 있어요. 뭐 갑상선 기능 저하나 인슐린 저항성 이런 호르몬 불균형이 생기는 경우에도 체중이 잘 안 빠지기도 하는데 특히 청소년 친구들은 그 단당류, 가당 음료에 대한 그런 접근이 많아서 인슐린 저항성이 사실은 굉장히 심하고 성인들에 비해서 좀 많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런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경우, 특히 잠을 잘 못 자거나 운동량이 굉장히 적은 경우에는 성장 호르몬 자체가 조금 떨어져 있는 경우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레스나 우울감, 불안, 뭐 폭식 같은 패턴, 수면 문제 이런 것들도 뇌의 식욕 조절 시스템에 영향을 주고 또 반대로 또 그런 식욕 조절이 잘 안 되는 것들, 비만한 것들이 또 반대로 영향을 주기도 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거든요. 예전에 뭐 저희가 블로그 같은 글을 쓰는데 거기서도 말씀드린 적도 몇 번 있긴 한데 이게 그냥 이제 학생들 공부하느라 혹은 앉아 있어서 혹은 뭐 운동을 못해서라고 하기에는 예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 혹은 성인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렇게 체중이 점점점 늘거나 비만율이 심각해지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은 좀 뭐 그 사이에 좀 바뀐 게 또 뭐가 있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얼마 전에 흥미로운 기사를 봤는데 그 저가 커피숍 있잖아요. 네. 그런 게 10,000개인가 우리나라에 돌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흔히 보이는 이제 뭐 커피숍들 뭐 스타벅스 말고 조그마한 데들 혹은 뭐 공차 밀크티 이런 것도 사실 해당이 되긴 하는데 보통은 뭐 학생들 커피 안 먹으면 거의 다 첨가당 음료죠. 그 단 음료들 뭐 프라푸치노라고 하는 것들, 뭐 밀크티라고 하는 것들이 학교 앞에 뭐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뭐 지나가다가도 너무 많고요.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거 뭐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그래도 표시는 해야 되지만은 뭐 그거 당을 몇 그램 이하로 넣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점점 맛있고 점점 달게 만들려면은 설탕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콜라 나쁜 거, 사이다 나쁜 거야 다 알고 뭐 교육도 돼 있고 안 먹으려고 노력하지만은 요새 아이들 학교에서 끝나고 학원 갈 때 한 잔씩 마시는 그
가당 음료들이 저는 조금 주범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좀 제재가 이제 좀 시작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네. 실제로 그런 액상과당이나 설탕이 청소년 비만뿐만 아니라 성인 비만의 원인이 된다라는 사회적인 이슈가 제기가 되었고, 남미에서는 설탕세를 법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죠. 근데 저희 이제 학교 급식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어요. 제가 식단을 한 번씩 보고 아이들 학교 급식의 사진들 보면 점심, 저녁 다 학교에서 먹고 오는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 식판 메뉴 안에 매 끼니 때마다 그런 가공식품, 초가공식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저희 아들도 이제 그 방과 후에 그런 수업을 듣고 오는데, 그때도 간식을 주는데, 되게 다 가공식품이고 주스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주스. 네,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제한하는 방향으로 혹은 네. 신선식품 위주로 넘어가는 방향으로 가는 네. 사회적인 그런 이슈가 예. 있으면 좋겠습니다. 설탕세도 뭐 뒤에서 말씀드릴 수 있긴 한데 그것도 좀 논의가 되고 있고요. 혹은 아마 한 달 전 기사였는데 영국에서는 에너지 드링크 같은 거 청소년들 못 먹게 고카페인이기도 하지만 그 고과당이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당류 보면은 뭐 웬만한 뭐 콜라, 사이다보다 훨씬 높습니다. 한 당류 한 4, 50g 됩니다. 그거 정말 하루에 한 캔씩 마신다 그러면은 1년에 10kg 찔 수 있거든요. 예. 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경각심이 없다 그러면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냥 6, 70kg 정도면 모르겠는데 이게 뭐 중학생, 고등학생 거쳐가지고 한 3, 40kg 쪘다 그러면은 사실 그거 말고는 잘 설명이 안 돼요. 그냥 뭐 고기 많이 먹었다, 초콜릿 많이 먹었다 그거는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이거 한계가 없는 게 음료수입니다. 음료수는 한 잔, 두 잔 그렇게 하면서 가당 액상과당이 당류로 한 100g 들어간다 그러면은 아마 뭐 사과로 따지면 한 10개, 15개를 한 번에 섭취하는 거잖아요. 그냥 이만한 그냥 음료 그 들고 다니는 그 페트병 그거에 그만큼의 당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좀 사회적인 문제로도 좀 더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하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좀 넘어가 볼까요? 제로 음료 이야기도 네. 좀 해야 되고 그죠. 많은데. 네, 네, 준비한 게 있으니까 조금 네.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뚱뚱해도 괜찮지 않느냐, 키로 다 가지 않느냐라고 생각 많이 하실 텐데요. 청소년 비만에서 그 시기에 발생하는 합병증도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소아신경과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되게 체격이 있는 친구들이 원인이 없는 두통, 이제 해결이 되지 않는 머리가 아픈 것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럴 때 붙여지는 진단 중에 하나가 가성뇌종양이라고 있어요. 원인이 없는 두통과 시야장애가 있는데 그게 체격 때문에 생기는 비만한 염증 때문에 생기는 그 뇌압이 올라가는 그런 질환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꽤 있고 수면무호흡증도 많습니다. 코골이가 있으면 밤에 잠을 잘 못 자니까 낮에 특히 피곤하고 특히 남자 친구들인 경우에 수면무호흡증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도 조기에 무증상 동맥경화 꽤 있고요. 성인이 되었을 때에 당연히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나 조기 사망 위험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청소년 친구들 이제 비만인 경우에는 혈액 검사를 국가에서 같이 진행을 하는데 거기서 보면 이상지질혈증, 특히 고중상지방혈증으로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고혈압이나 고혈압 전 단계로 나오는 경우들도 많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가 나온 친구들, 그 허리둘레가 있는 친구들은 지방간 질환 같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당뇨 전 단계나 당뇨병, 인슐린 저항성 확인되는 경우도 많고 여성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체중 증가랑 같이 여드름이 생기거나 생리불순이 오거나 이런데 목 뒤나 겨드랑이 같은데 색소 침착이 되는 다낭성 난소증후군, 고안드로겐 혈증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단백뇨 같은 그런 콩팥 질환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관절에도 같이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네. 질문 주셔서 또 하나 또 정직한 세상님 우리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질문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게 더 관심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제로는 또 드릴 말씀이 많죠. 일단은 연구들도 많아요. 논문들도 많은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쉽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호르몬의 더 교란을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제로는 괜찮나요? 제로가 결국 당을 더 땡기게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이죠. 예, 엄마로서 어떻게 지도하는 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예.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은 오히려 단음료긴 단음료인데 설탕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호르몬 입장에서는 또 교란이 되고 몸 입장에서 헷갈리게 만들어 보는 거죠. 뭐 그럼으로써 당뇨가 더 발생한다라는 최근에 큰 논문이 있었어 가지고 사실 그거를 많이 진료실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 또 실제 설탕이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제로 음료를 마셨을 때 다른 당을 더 찾게 된다라는 그런 행동적인 측면도 있고요. 또 진료실에서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안 원장님? 어, 저희 예전에 그때 일요일 날 아침에 햄버거 집에 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제로 콜라를 먹고 있는 그런 네. 풍경을 본 적이 네. 있어요. 문화가 네, 됐습니다. 맞아요. 네. 제로 음료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안 가지게 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로 음료가 열량은 없지만 단맛이 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단맛에 대한 갈망은 사실은 없어질 수가 없고 그 제로 음료를 먹게 되면 다른 단맛이 나는 음식을 더 많이 먹게 되기도 하고 지금 같이 먹는 음식도 더 많이 섭취하게 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사실은 있고요. 또 뭐 인슐린 저항성이나 당뇨도 물론 마찬가지이지만 그런 음식들을 계속 먹었을 때에 염증이 계속 생기는 것도 사실은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오는 친구들도 단 음료 먹나요? 라고 물어보면 안 먹는다고 하는데 대부분은 제로 음료는 이제 물처럼 마시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강동원님 반갑습니다. 네. 근데 엄마로서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네. 지도하는 게 좋은지 네. 모르겠다라는 거 참 맞아요. 저도 이제 엄마이기 네.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음. 일단은 저는 탄산을 좋아하는 친구라면 냉장고 안에 제로 음료가 아닌 탄산수를 일단은 배치를 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 음료, 제로 음료도 사실은 당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중독적인 성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물리적인 장벽을 만들어 놓는 것도 사실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서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제로 음료 대신에 탄산수가 보이느냐 아니냐의 차이도 그 아이에게는 큰 차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번들 얘기 저번에 해 주셔서 좋았는데 네.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친구랑 맥도날드를 가서 콜라 먹을 일이 있었다. 근데 제로를 선택했다. 그거는 괜찮고요. 근데 제로가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쿠팡에서 박스로 시켜 놔 가지고 집에 놔뒀다. 그건 안 됩니다. 예. 계속적으로 음료를 섭취를 하고 그 단 것에 대한 입맛을 고착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다이어트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근데 다이어트 할 때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뭐 또 그냥 어떤 계기가 있어 버리면은 바로 또 다른 일반 콜라로 넘어간다든지 혹은 뭐 콜라야 제로로 먹지만 다른 단 음료에 대한 성향은 계속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공주님도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 위고비 처방 많이 합니다. 저희 FM은 좀 많이 하는 병원이고요. 아마 소아청소년은 그래도 저희가 제일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삭센다부터 많이 썼었기 때문에 삭센다가 만 12세 허가는 한 1년, 2년 전에 났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 때문에도 많이 했고 이번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2주 전에 위고비 허가가 났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되게 더 무기가 생긴 거고 뭐 그걸 바탕으로 지금의 환자분들 혹은 체중 빼야 되는 분들한테 더 잘 처방을 하려고 합니다. 네, 청소년 위고비에 대한 내용도 뒤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넘어가 시청 볼까요? 부탁드립니다. 네. 3살 비만이 여든 간다라는 말이 있죠. 네, 어렸을 때 비만이 확실히 성인 비만으로 이행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5세 미만, 뭐 2살, 3살 때의 과체중 비만인 경우에는 7, 80%가 35세가 됐을 때 비만이 됩니다. 이 경향성은 나이가 들었을 때가 더 심해져서요. 10세, 15세 이상이 되면 거의 대부분 8, 90% 이상이 비만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소아청소년 비만이 성인기가 됐을 때 심혈관 사망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도 있었습니다. 과체중 비만인 경우 이 BMI 100분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누적 사망률이 이렇게 정상 체중인 경우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암 발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 여성 둘 다 정상 체중인 군에 비해서 과체중 비만인 군에서 모든 암의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성인이 되었을 때요. 그러면 이제 이 비만인 청소년들과 보호자와 의료진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 결과를 짧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액션틴즈라고 하는 연구이고 10여 개국 나라에서 진행되었던 설문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만인 경우에 청소년들의 95%가 자기 체중이 정상 이상이다. 보호자는 88%가 자기 체중이 정상 이상이다.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보호자는 그 비율이 조금 더 낮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그러면 체중이 많이 나갈 비만일 때 건강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청소년들은 55%는 매우 걱정하거나 극도로 걱정하고 92% 정도는 어느 정도 걱정을 하고요. 한국 보호자는 그것보다 걱정은 더 많이 해요. 61%는 매우 걱정하거나 극도로 걱정하고 91%는 어느 정도까지는 걱정을 한다. 그러면 진료를 실제로 비만에 대한 진료를 받아봤느냐? 굉장히 적어요. 왜 받지 않았느냐를 보면 나는 이미 어떻게 살을 빼야 되는지 알고 있다라고 대답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병원에 가면 딱히 달라지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병원에 가서 뭐 할 게 있나, 비만 클리닉에서 뭐 해주지, 이게 아직까지 의아해 하시고 정립이 안 된 것도 맞거든요. 그래서 대학병원도 사실 많이 가시고, 혹은 기존에는 한방병원으로 많이 빠졌죠. 예. 근데 좀 약들이 많이 좋아지고 소아청소년 허가가 났다라는 것은 이제 병원 비만 클리닉에서, 청소년 비만 클리닉에서 체중을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럼 성인도 마찬가지긴 한데 약 처방 이외 것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영양사 선생님이 있어서 뭔가 좀 식단에 대한 교정 같은 것도 좀 같이 하고, 결국에는 뭐 위고비 혹은 다른 약으로 1-20kg를 빼더라도 그 식단에 대한 변화가 한두 가지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강조 드리는 병원이고요. 네. 그래서 조금씩 나 한 뭐 몇 년, 3년, 5년 후에는 다이어트를 병원에서 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친구들은 비만 진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뭐 내가 비만이어서 과체중이어서 혼나러 가는 게 아니라 건강을 관리한다, 누군가에게 케어를 받는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인 느낌을 받는 경우들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병원에 대한 문턱이 낮아졌으면 좋겠기는 합니다.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집에서 하면은 그냥 뭐 먹지 마라, 뭐 나가서 놀아라, 뭐 이런 것들이 잔소리가 되는 거지만, 진료실에서 저희가 얘기하면은 진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두 번째는 병원에 데려오시면은 좋은 게 뭔가 하나의 액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설명 없이 약 먹이는 거는 안 된다고 보고요. 오히려 뭐 그냥 한약 같은 거 가져가서 이거 먹어라, 이거 살 빠진다더라, 뭐 이렇게 하면은 좀 뭐 예민한 시기에 정서적으로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와서 뭐 어머니 아버지도 같이 상담을 받고 하는 게 하나의 액션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체중을 좀 엄마 아빠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구나, 나도 체중에 대해 신경을 써야 되고 오늘 들은 식단을 좀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는 거고,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자면은 이거 저는 이제 학생한테 얘기를 할 때 지금 체중 안 빼면 엄마 아빠는 뭐를 더 할지 모른다 너한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 그렇잖아요. 더 큰 병원 갈 수도 있고, 아이고 주사 계속 맞아야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약간의 경각심을 가지고 뭐 지금부터 우리랑 같이 해보자, 일종의 뭐 프로젝트처럼 재밌게 제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질문 네. 한번 또 안 원장님이 한번 해주실까요? 네, 정직한 세상님이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BMI에서 과체중 정도면 괜찮은 걸까요? 눈으로 봤을 때는 과체중 정도의 BMI일 때 보기가 딱 좋은 것 같아서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BMI로 보는 과체중이나 비만의 커트라인이 굉장히 타이트하기는 하죠. 특히 성인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우리나라 성인 남성분들의 50% 절반이 비만이라고 하니까 뭐 과체중이신가요? 정상체중이신가요? 저요? BMI로 봤을 때? 비밀입니다. 아주 굉장히 타이트한 것도 맞고요.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 학교에서 신체 검진을 해요. 누가 보기에도 사실은 마른 편인데 신체 검진 했을 때에는 과체중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BMI로 보는 뭐 청소년도 그렇고 성인에서도 그렇고 과체중과 비만의 정의는 우리가 비만인 경우에 어떤 지방이 많이 쌓여서 염증을 일으켜서 그게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군을 보통 우리가 비만이라고 정의를 하는 그 커트라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체중에서 보기가 좋다라고 하는 게 사회적인 인식이 그런 거지 실제로 건강에 그게 문제가 없을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과체중이나 비만인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비만의 합병증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 네. PD님이 질문 주셨는데 아이의 BMI가 이렇게 좀 성인에 비해서 좀 애매할 수 있죠. 근데 그래서 환산하는 기준도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따가 그 비만 기준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2세 미만에서는 BMI를 적용하지는 않고요. 2세 이상인 경우에 BMI를 적용을 하는데 성인과 마찬가지로 23, 25 이렇게 기준으로 하지는 않고 그 성별과 연령에 따른 BMI의 퍼센타일을 봅니다. 그 퍼센트에서 95% 이상인가, 85% 이상인가에 따라서 과체중, 비만의 정의를 하는데 그 이따가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또 슬라이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의료진과 체중에 대한 상담을 하고 나면 아이들도 보호자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느낀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더 많아요. 처음 진료를 볼 때는 애들이 되게 얼어서 오거든요. 근데 진료를 볼수록 점점 더 되게 좋아하고 병원에 오는 걸 되게 좋아한다라는 감정을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요. 아이들도 바쁘기 때문에 혼자 오는 경우들도 되게 많고 올 때마다 오늘 이번 주 몇 점 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 점수 주면서 굉장히 그런 보상을 받는다라는 느낌 많이 받으면서 병원에 즐겁게 다니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네, 추러스님 안녕하세요. 뭐 질문 답변을 또 드릴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도 위고비 써보고 싶은데 비만이 아니라도 처방이 가능할까요? 이게 굉장히 그렇죠. 예민한 질문이긴 하죠. 예. 뭐 위고비 나온 지는 한 1년 이제 넘었고요. 1년 1개월 정도 됐고 그 사이에 뭐 정말 많이 빼신 분도 있고 뭐 또 썼는데 안 들은 분도 있고 근데 이제 처방 기준 정해져 있고요. 우리 BMI 성인에서는 30 기준 혹은 27 이상이면서 다른 동반 질환을 갖고 있을 때 처방이 가능하고요. 병원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저희 잠실과 강남 FM 같은 경우 좀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은 그냥 처방하는 병원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미용 목적 뭐 이럴 때 혹은 뭐 개수 제한 없이 혹은 뭐 단계도 진료 없이 나가는 병원들도 꽤 있는데 저희는 그래도 뭐 필요한지 여부 따지고 차팅 우리 기록 같은 것도 좀 잘 남기려고 하고 혹은 뭐 27 미만일 때는 뭐 어떤 이유로 사용했다 뭐 이렇게 좀 기록을 남기고 처방을 하려고 하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기준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성인 BMI 기준으로는 30. 그러니까 우리나라 비만 기준하고 달라요. 우리나라 비만 기준이 저기 25잖아요. 예. 근데 미국 기준이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다시 좀 학교에서도 낮추려고 좀 뭐 하고 있긴 한데 그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혹은 BMI 27이면서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같은 동반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에 보통 처방을 합니다. 네. 슬라이드도 많아서요. 한번 중요한 거 위주로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소아비만 진료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 말씀드릴게요. 소아청소년 비만 진단 기준은 좀 어렵습니다. 그 2017년도에 성장 도표를 기준으로 해서 연령과 성별에 따른 BMI 100분위수를 평가를 해요. 그래서 BMI가 85 100분위수 이상이면 과체중, BMI가 95 100분위수 이상이면 비만, 99 100분위수 이상이면 중증 비만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거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우리 이 기준으로 봤을 때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평균 키와 평균 체중, 그리고 어느 정도 이상일 때 평균 키일 때
때 과체중이고 비만인가를 확인을 해봤는데 초등학교 1학년의 평균 키가 122 남자애들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체중이 26.5가 넘어가면 과체중이고 29.3이 넘어가면 비만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남자 평균 키가 151인데 체중이 47.6kg가 넘어가면 과체중이고 56kg가 넘어가면 비만의 기준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체중이 낮죠. 체중의 기준이. 네. 만약에 뭐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으시면 물론 학교에서 하는 그 건강검진, 신체검진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소아청소년 성장도표를 확인할 수가 있고 거기에서 성장상태 측정 계산기 안에 키, 체중, 성별, 생년월일 측정 일자를 입력하시면 비만도나 이런 것들도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에 오면 실제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만 합병증들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뇨병이나 당뇨 전 단계가 있는지, 내당능 장애가 있는지에 대한 혈액 검사, 혈압에 대한 검사, 이상지질혈증, 지방간 질환은 모두 다 초음파를 볼 수는 없으니까 간 수치 같은 것들 같이 확인을 하고요. 예전에 비해서 과체중이라고 하더라도 비만 합병증이 있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라라고 하는 게 지금 비만 진료 지침의 추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혹시라도 저신장, 키가 작거나 키가 크는 속도가 좀 떨어지거나 발달 지연, 인지 기능이 저하가 있거나 중추신경계 손상의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검사를 더 추가적으로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만 합병증의 여부에 따라서 조금 더 치료를 적극적으로 할 것인가 아닌가를 평가하라고 합니다. 질문하실 걸까요? 좀 이따 하겠습니다. 네. 청소년 비만 치료는 당연히 정상적인 성장이 가장 중심이 돼야 되고요. 정상적인 성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필요한 에너지와 영양소를 공급하고 적절한 생활 습관을 익혀나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성장기에는 원래도 그 체중이 올라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체중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비만도가 높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최대 1kg 미만으로 감량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어떻게 그러면 예방을 하고 치료를 할 수가 있는가에 대한 내용인데, 처음 예방적인 접근 굉장히 중요하죠. 충분히 과일도 먹고 채소도 먹어라. 당분이든 음료 섭취를 제한해라. TV 시청 시간을 2시간 이내로 제한을 해라. 1시간 이상 운동을 하도록 해라. 아침을 매일 먹고 집에서 식사를 해라. 이런 내용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고, 이런 생활습관 규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으면 병원에서 최소한 2달, 3달 정도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을 가면서 내가 어떤 것들을 고쳐 나가야 하는지 한번 그런 진료와 상담을 받아보라라고 하고, 그래도 잘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약물 치료로 넘어가라라고 합니다. 말 나온 김에 그러면 이거 좌식 생활도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그 아이들 게임이나 혹은 스마트폰 때문에도 좀 비만도가 늘어난 것도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네, 영향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 게임을 하게 되면 중독적인 성향이 사실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 평상시 활동량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활동량이 떨어지는 것도 이제 대사에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비만도가 올라가는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혹은 그때 우리 예전에 얘기한 적도 있는데, 식사를 보통 식탁에서 하지 않고 이제 좀 따로 뭘 하면서 먹는다든지, 혹은 또 게임하거나 그러면 음료수 같은 거 하나 또 놓고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런 것도 좀 그냥 앉아서 활동이 떨어진다보다 다른 게 좀 그런 것들이 추가되는 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렵잖아요. 네, 어렵죠. 네. 네. 일단 집에서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먹는 공간에서만 먹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식은 식탁 위에서만 먹는 것, 소파 위에서는 절대로 음식을 먹지 않는 그런 가정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TV를 보면서 먹거나 게임을 하면서 먹거나 다른 무언가를 하면서 먹으면 내가 얼마나 먹는지, 어느 정도를 먹었는지, 뭘 먹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에는 식탁에 앉아서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을 때에는 핸드폰이나 TV를 보지 않으면서 미디어 시청을 하지 않으면서 음식을 먹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또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네. 약물 치료가 나와서 그러면 저기 질문 주신 거 세계탐구님, 위고 비만 허가된 건가요? 마운자로도 허가된 건가요? 예, 그 위고비 주사도 있고 마운자로라는 주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운자로가 국내에 한 두세 달 전에 출시가 되었고 성인에선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소아청소년 허가가 난 거는 위고비만입니다. 만 12세. 그럼 아마 몇 학년이죠? 만 12세. 초등학교 6학년? 네, 생일 지난 생일 초등학교 지난. 1학년. 예, 네. 예. 원래는 고3 생일 지나면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예. 근데 만 12세까지 내려갔다라는 거 좀 그만큼의 안전성이 확보되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전에 삭센다라고 하는 약은 기존에 만 12세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질문을 주신 게 키성장과 비만은 어떤 관계일까요? 요것도 뭐 정말 궁금해 하실 거고, 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틀리다고 보면 이제 전문적으로 따지고 보면 성조숙증의 위험이 높다. 네, 어렸을 때 이제 체격이 있으면 2차 성징이 나타나야 되는 시기보다 조금 더 빨리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성조숙증이 생기면서 나중에 키가 덜 크는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키가 크지 않으면서 체중만 많이 나간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먹고 있는 음식이 혹시 성장에는 좋지 않고 지방세포만 늘어가는 음식인 건 아닌지, 아까 얘기했던 액상과당이나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위주로 먹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저희도 뭐 저희 어렸을 때 워낙 많이 들었던 얘기이긴 한데 지금은 또 그렇게까지 방치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뭐 죄송한 말이긴 한데 좀 조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애기들 막 이거 빵 먹어라 뭐 사과 먹어라 계속 그러실 텐데 옛날만큼 이게 다 키로 갈 거라 그렇게 방치를 하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더더욱이나 아까 세 자리 넘어가면 그 체중 뭐 대학 가면 그대로 다 빠지는 거 아니거든요. 네, 고3 때 찌더라도 어느 정도 찌는 친구들이 있고, 근데 30kg 찌는 게 절대 허용이 돼서는 안 되고요. 왜냐면은 인생에 있어서 최고 체중은 갱신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게 많이 빼더라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꾸 거길로 향해 가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키 175에 뭐 어느 정도의 체중이 뭐 한 80까지는 지켜보겠으나 뭐 한 90, 100 넘어간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 밸런스가 좀 깨졌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위고비 사용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냐면은 적절한 순간에 제어를 해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뭔가 개입을 한다라는 의미여서 그 외국 연자가 와서 강의를 할 때도 그냥 나아지겠지라고 지켜보는 거를 그만하라라고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키 클 거니까 뭐 지금은 공부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해서 체중을 방치하다 보면은 너무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간에 제어를 해줘야 된다. 그런 의미고 그럴 때 옵션이 많아졌다라는 거, 어느 정도 안전성이 확보된 약들이 등장을 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반갑고 희소식이긴 합니다. 그 대학 가면 다 빠진다. 뭐 대학 가서 열심히 하면 빠질 수 있는데 고1, 고2, 고3 공부할 때 체중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상한선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은 체중이 끝없이 올라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체중이 왜 이렇게 늘어 해서 80kg, 90kg였다가 1년 지나면 100kg 넘어가고 120kg 넘어가고 140, 150 넘어가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는 친구들 고2, 고3인 친구들 정말 많고 놀라시겠지만 외고 다니는 친구, 국제고 다니는 친구,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정말 많이 옵니다. 네. 그런 친구들도 학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건강 관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본인도 부모님들도 알고 계신 경우들이 많아서 더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네.
인생의 최고 체중을 찍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체중의 항상성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몸은 내 인생 최고 체중을 내 체중의 기준점으로 좀 설정해 놓는 경향성이 있어서 체중을 어렸을 때 너무 높게 만들어놔 버리면 진짜 평생 다이어트만 하면서 살아야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슬라이드 중요한 거 몇 개만 짚어 주실까요? 네. 그래서 청소년의 허가가 지금 나 있는 약물들로는 이제 지방흡수 억제제인 제니칼이라고 하는 올리스타트, 펜터민 계열의 약물, 뭐 큐시미아, 삭센다 주사가 위고비 주사를 만든 회사랑 같은 회사에서 이전에 만들었던 약이고 메일 주사를 만든 GLP-1 주사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위고비가 이제 지난달 23일 날 국내에 12세 이상 청소년 비만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삭센다 주사는 2015년부터 사용을 하기 시작했고, 미국에서는 2020년에 12세 이상 청소년 비만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2021년도니까 들어온 지가 한 4년 정도 됐네요.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허가를 받고 그 다음 해에 바로 미국에서 12세 이상 청소년 비만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고 국내에 들어온 건 작년 10월이고 지난달에 1년 지난 지난달에 12세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두 개의 논문을 좀 비교를 해보면요. 삭센다 위고비 주사 비슷한 거 아니야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그 삭센다와 위고비는 완전히 효과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삭센다 주사가 평균 체중 감량이 2.6kg밖에 안 됐어요. 청소년에서. 근데 위고비의 청소년에서의 체중 변화는 14.7%. 여서 사실은 성인보다 더 효과가 좋은 거라고 알려져 있고 부작용의 측면에서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메스껍고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변비가 생기고 설사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성장이나 2차 성징 발달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라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안전성 문제인데,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위고비를 맞춰도 될까가 가장 걱정이시고 가장 관심사이실 건데, 그렇죠. 안전성 사항에는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고, 저희야 사실 체중을 방치하는 게 더 건강상에 안 좋다. 고3이라고 체중이 세 자리가 넘어가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건강에 안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게 반드시 위고비로 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옵션이 더 많아지고 무기가 더 많아진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더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어떤 약을 쓸 때든 굶으려는 목적으로 쓰지 말자라는 이야기도 사실은 되게 많이 해요. 우리가 약을 쓰는 목적이 나를 못 먹게 만들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갈 건데, 이런 삶의 방향성을 수정을 할 건데, 그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약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방향성을 설정해 주는 게 비만 진료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네, 위고비 청소년 적응증은 그 비만 기준이랑은 좀 달라서요. 처음에 체질량 지수 BMI가 성인의 30에 해당하는 비만 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중이 60kg를 넘으면서 성인의 BMI 30 이상에 해당하는 비만 환자에서 12세 이상일 때 비만 치료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 그 BMI 기준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마지막 슬라이드로 해야 되겠네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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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3번 궁금한데요. 부모는 비만인가? 그러니까 유전인지 생활 습관인지도 좀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진료실에서. 아까 뭐 처음에 그 비만 원인에 말씀드렸지만 부모가 둘 다 비만인 경우에 청소년 친구들이 비만이 될 위험이 15배가 높다라고 하거든요. 사실 엄청나죠.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가 청소년이 비만에서 이제 비만 치료를 받기 원할 때 비만인 경우에는 사실은 같이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도 저는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진료실에서 한 반반 정도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유전적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너무 슬프잖아요. 네, 근데 분명 공유하는 식습관은 있습니다. 네. 그냥 뭐 집에 음료가 얼마나 있는지 또 배달 음식의 빈도는 어떤지,
뭐 빵은 일주일에 몇 번 사오는지 뭐 그런 습관들이 있을 거여서 뭐 그런 것도 병원에 이게 본인들이 짚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와서 뭐 그런 거 좀 신경 써야 되겠다. 뭐 그렇게 해드리는 역할이 병원에서도 있습니다. 저희도 진료실에서 잘 설명을 해드리고 또 영양 선생님도 있어서 뭐 그런 것들 한 가지에 두 가지만 수정을 해도 뭐 전체 가족 건강에는 큰 도움이 될 거라서요. 뭐 비만 클리닉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제가 보기에는 정상 체중인 부모님에서 이제 고도 비만인 친구들이 많은데 되게 맞벌이 부모님이신 네, 경우들이 맞아요. 사실 네. 진짜 많아요. 그런 경우에 부모님들도 죄책감 가지고 계신 경우들도 너무 많고 진료실 들어오셔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 같이 나누면서 울고 가시는 경우들도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아이들의 식사를 사실은 또 죄책감 때문에 더 이제 배달 음식도 시켜주게 되고 뭐 맛있는 것도 사주게 되고 하는 것들이라 어떻게 식습관을 같이 잡아 나가는 것들은 하는 것들은 전문가들에게 맡기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직한 세상님 오늘 강의 꿀잼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내용이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또 이 언제 병원에 가야 할지, 언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지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기준을 딱 정해드릴까요? 네. 생각을 안 해봐서요. 예. 그러네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옵션이 많아지는 거고 그냥 음지에서 관리할 부분은 아니고 계속 지켜보는 것만도 한계가 있다. 뭔가 체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면은 병원에서 전문 의료진의 이제 상담을 받으시면은 좋고요. 예. 저희 병원은 FM 의원이고 소아청소년 비만을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좀 보려고 하는 병원들입니다. 위고비 처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또 필요하면은 뭐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또 한마디 해주실까요? 네, 청소년 비만은 누구의 탓이 아니거든요. 이게 뭐 많이 먹는 것, 체중이 오르는 것은 누구의 탓이라기보다는 정말 비만이라는 질병의 임상 증상이고 비만이라는 질병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사인들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꼭 병원에 오셔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도 아이의 성장이나 아이의 그런 뭐 학업에뿐만 아니라 그런 나중에 성인 됐을 때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또 시간이 또 됐네요. 저희 아마 3주 후에도 이 시간에 또 찾아올 거고요. 예. 다이어트 진료 전문으로 하는 병원입니다. 궁금하신 거 많이 또 나중에 또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